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전통의 성균관대학교가 진행하는 인문동양학 아카데미에서 초청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임 교수님과 또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리더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약 70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과 또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우리 인문학, 인문동양학은 위기를 맞을까요? 더 발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까요? AI가 발전할수록 인문동양학, 인문학은 더 위기를 맞습니까? 더 기회를 맞게 될까요? AI가 발전할수록 문사철, 문과 대학을 나온 학생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까요? 더 쉬워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70분 동안 계속 그 생각을 하시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리 인문동양학 아카데미에서 AI에 대한 세션을 준비해 주신 것은 학교와 또 우리 주임 교수님의 특별한 철학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AI를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AI와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사이에서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서 더 잘 살기 위한, 인간이 잘 살기 위한 관점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느냐, 혹은 잠깐 방심하면 AI 중심으로 세계관을 펼치면서 비관론에 빠지느냐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부터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위드 AI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인들 또 많은 각 단체의 리더분들이 이 AI에 대해서만큼은 감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우리가 과거에는 기업이 성장하거나 어떤 조직이 사업 계획을 집행할 때에는 예산, 그리고 예산을 집행한 후에 눈에 보이는 유형적 성과가 많았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주식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 많고 그 무형 자산은 과거에 알고 있던 특허, 브랜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성능으로 처리하는 AI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형 자산의 경쟁에 익숙한 리더분들에게서는 왜 내가 이해하지 않는 현상에서 기업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한국에서도 쿠팡의 시가총액과 롯데의 시가총액, 그 다음에 실적까지도 왜 벌어지는지를 눈으로 보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중고 물품을 거래하실 때 당근 마켓이라는 서비스를 주변에서 많이 쓰시죠. 그 제품에 대해서 경쟁 제품으로 모 대기업에서 얼마 전에 하나의 신규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겠지만은 당근 마켓의 경쟁력을 깊이 분석을 해보면 브랜드 효과도 있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AI와 머신러닝이
그 안에서 세련되게 작동되면서 비즈니스 중고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불안함과 문제들을 많이 빠르게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목 좋은 사거리에는 과거에는 항상 1층에 은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 지점 수는 점점 줄고 있고, 은행 지점이 하나도 없는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기록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전통 은행의 수장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주장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주장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디지털과 AI로 무장한 기업들과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단순히 어떠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측면만 바라보게 되면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제너럴한 AI, 일반적인 AI가 나왔을 때 특이한 변곡점을 넘었을 때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 인간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각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현업에 계시는 리더분들이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내 사업을 하고 내 조직을 이끄는데 AI를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그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AI의 본체가 뭐냐, 실체가 뭐냐, 요거에 대한 명확한 논리 구조가 형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파악된 AI에 대해서 나의, 그리고 우리 조직의 입장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입장 정리에 따라서 예산의 강도, 신규 사업의 집행 강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AI가 발전하는 것은 인간에게 위협을 준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렇게 발전하는 AI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내가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내가 경영하는 사업, 내가 이끌고 있는 조직, 더 나아가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학문, 인문학, 사람의 흐름, 생각과 행동에 대한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더 용기를 낼 수 있느냐,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각자의 명제를 도출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힌트가 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계산하는 기계는 생각하는 기계가 될 수 있을까? 이 책은 AI에 관한 상당한 석학들이 공동으로 저술하신 책인데요. 이 한 줄의 제목을 잡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AI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첫 번째 개념은 AI는 극도의 계산입니다. 계산. AI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AI가 쓴 기사가 실제 기자가 쓴 것 같아 보이고, AI가 그림도 그리고 AI가 신약도 개발해 보이지만 그것은 어떤 의식이 있는 존재라는 외계인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성과를 내는 기본적인 원리에는 계산이 기반한다는 것이죠. 계산에 기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AI 특히 그중에서 딥러닝에 대해서 쭉 살펴보시면 결국에 1차 함수, 선형 관계 AX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죠. 곱하기 더하기, 제곱도 아니고 루트도 아니고 곱하기 더하기, 이 선형의 식의 강도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문제가 잘 풀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계산을 통해서 그 가중치를 조절해 감으로써 결론적으로는 훨씬 정확한 답을 얻어내는데, 그거의 본질이 이 계산에서 나온다는 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팩트입니다. 이런 생각을 잠깐 놓치게 되면 AI라고 하는 추상화된 우리 속의 어떠한 상상 속의 AI를 놓고 다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AI의 본질은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계산의 결과 예측한 예측치보다 실제의 정답의 오차를 과거에는 이만큼 줄여서 풀 수 있으면 우리가 경영에서 6 시그마라 하고 성과가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극도로 작은 오차, 거의 제로에 가까운 오차까지도 풀 수 있는 계산이
등장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깊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간이 그동안 풀지 못하던 문제를 AI를 활용해서 최근에 신약도 빨리 개발하고, 이 강의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뜬 뉴스에는 구글 딥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구글 알파벳이 AI 신약 개발사까지 설립했는데, 그것의 본질은 인간이 그토록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해왔던 연산, 계산, 수학도 아니고요, 연산, 계산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한번 강조드리고 강의를 계속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면, 계산하는 기계는 얼만큼 계산을 많이 하면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를 어디까지 계산해내면 지능의 수준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을까라는 담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불분명한 공포스럽거나 놀랍고 신비로운 존재라기보다는 인간이 쭉 발전시켜온 그 연산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연산 방법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것이고, 그것이 이미지를 인식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면서 상황을 파악하여 계산하여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최근에는 기업에서 이직할 확률이 높은 직원의 예측에 대한 것도 계산하여서 답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경영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금융계에서 부도율 예측부터 금융 사기 등등에 대한 발견까지도 결국 계산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은 효과와 성과를 인간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인문학, 또 경영학, 경제학 등등은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진 연산력에 기반한 AI가 발전할수록 우리가 더 인문학, 사회과학이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려갈 것이냐, 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생각을 깊이 하기 위해서는 AI 시대 이전에는 어떻게 사회과학, 인문과학이 과학적이라고 성과를 주장해 왔느냐, 과거의 통계에 기반한 그 논리가 얼만큼 타당하느냐, 과거의 기준과 지금 우리가 AI의 극강의 연산을 맛본 지금에서 돌아보건대 그 과거에 대한 평가가 유지될 것이냐,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냐, 과거의 학술지에 예컨대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떤 스마트폰이 잘 팔리느냐, 스마트폰의 성과에 대한 핵심 요인이 뭐냐, 이것이 소비자의 애정이냐, 이 새로운 기술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브랜드 힘이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독립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논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적당한 계산을 통해서는 예컨대 브랜드 파워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극강의 계산을 해보았더니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더 높아진 연산력은 우리가 과거에 믿고 있던 지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처 놓쳤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문제를 보고 나면 AI를 테마로 한 기업들의 성과를 2x2 매트릭스로 하여 4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처음에는 좀 과열된 유행이 불긴 하죠. 매출이 높지도 않은데 AI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몇 개의 기업들이 새롭게 상장하기도 하고요,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합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죠. 지속된다면 결국 자기의 성과에 안착하기 마련인데,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기업이 등장했는데 AI로 돈을 버는 경우, 못 버는 경우. 버는 경우는 비록 새로운 기업이지만 그 무엇인가 사회의 문제, 과거에는 풀지 못하던 문제를 AI를 활용해서 풀어내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신흥 기업이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AI 개발자가 다량으로 투자된 경우에는 사업의 구상은 하였으나 실제로 AI로 풀 수 없거나
혹은 그 정도로 풀기에는 사업의 이 성과, 비용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무모한 기술 개발로 이어졌을 때 과도한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 산업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전통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포스코의 인공지능 제철소라든가 동원그룹에서 김 공장에서 AI를 적용한 사례라든가 혹은 최근에 국내 몇 개의 섬유 기업들이 디자인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버려지는 디자인을 최소화하고 더 높은 수율을 내는 정도의 성과를 내는 것 등을 보면 AI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업의 성과를 더 내는 전통 기업도 있고 혹은 반대로 회장이나 오너가 드라이브는 걸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AI로 인한 문제의 적용과 해결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 AI를 잘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써먹느냐에 따라서 자기 성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AI라고 하는 하나의 추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깊은 논쟁에 빠지기보다는 AI의 실체를 보고 또 AI에 대한 몇 가지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본 후에 강론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논쟁에서의 쟁점과 연결지어서 자신만의 논리를 개발해야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고 또 사회에서 리더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수준에 맞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지식에 대한 분류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부하면 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를 처음 만나셔가지고 그 아이가 한 4살, 5살쯤 되면은 자전거 타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빠나 엄마가 자신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자전거를 이렇게 타야 되는데 느낄 수 있는데 명확히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얘야 자전거를 탈 때 너의 몸이 오른쪽으로 15도 기울면 핸들을 7.5도 기울이렴 이렇게는 말 못하잖아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몸으로는 느낄 수 있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식의 유형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느낄 수도 있고 수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중학생도 배우는 것들이죠. 예컨대 뉴턴의 법칙 같은 경우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느낄 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놓는 즉시 떨어지겠죠. 얼만큼의 힘으로 떨어지느냐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뉴턴의 역학이 나왔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양자역학이 나왔다 그래서 뉴턴 역학을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은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소수의 물리학자, 수학자들은 표현해서 논쟁하고 증명하고 있고 우리가 원자력 기술만 보더라도 이건 존재하는 겁니다. 느끼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머신러닝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무슨 가치를 주느냐 요 질문에서 사사분면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표현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던 지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매번 있다는 건 아니에요. 바둑을 둘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 않고 선배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무엇인가 어떤 학생이 호기심으로 이렇게 두면 안 될까요? 했더니 왠지 바둑의 대가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바둑에는 풍이 있는데 혹은 바둑의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과거에는 무시될 수 있는 수였는데 알고 보니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느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서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지도 못하고 있던 영역에 모든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숨겨진 영역에 우리가 조금 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눈과 생각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이냐. 당연히 우리 리더들은 그 일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낄 수도 없었고 표현할 수도 없었지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들이 만약에
공장에서의 생산 수율의 증가라면, 회사에서의 원가의 감소라면, 마케팅에서의 효율성의 증가라면, 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의 증가라면, 내 병원의 의사 간호사분들의 장기 근속을 높여주는 요소라면, 정치인의 지지율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라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시점에서 바둑은 물론이고 농사를 짓는 법, 전투기를 조종하는 법 등등은 이미 다 저런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고 있고, 그것들이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을 다시 개척하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조직, 회사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지구에 있는 산업의 수준, 문명의 수준에서는 반드시 이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년마다 열리는 인간의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는 경진대회가 있죠.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의 그 단백질 세포 안에 구겨져 있는 그 정도가 약 10의 300승계라고 알려져 있죠.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불치병으로 사람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2년마다 함께 대회를 여는데, 구글 알파고가 그 대회에 출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는 압도적인 1등을 해버림으로써 과거 각 분야의 최고의 생명과학자들이 기쁨과 동시에 당혹스러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을 지켜보는 인류 전체의 눈으로 보기에는 또 하나의 생명의 연장, 또 하나의 의료기술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느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인간이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것이 더 겸손한 자세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행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것은 구글에서 이세돌 9단을 꺾을 때의 알파고 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하는데, 그 압도적인 우수의 배경에는 선행 지식을 아예 무시하고 스스로 배웠다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사 없는 학교, 사장이 없는 회사를 생각할 수는 없지만, 잘 깊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과연 교사와 교수와 사장이 가장 최적의 답을 제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부 학습이나 어떤 조직의 성과에서 도움을 주기는 하나, 그런다고 하여 그 리더의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최대값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는 작동할지 모르나 부분의 최적화는 전체의 최적화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지식, 힘, 제도, 방침, 정책, 법체계 등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어떻게 객관화를 해야 되느냐,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AI 기반 경영이라고 하는, 아직은 추상적이지만 그 생각의 실마리를 주죠. 왜냐하면 본 강의록의 뒤에 나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AI를 쓰지 않고 경영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냐, AI를 쓰면서 경영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냐, 어느 게 유용할까요? 이 질문은 답하기 쉽죠. 왠지 AI를 쓰면서 경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 보자 이거죠. AI를 쓰면서 경영한다는 것이 더 높은 성과를 낸다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것이 작동할 거냐는 거죠. 대부분의 케이스는 AI 경영이라고 외치지만 가장 그 성과를 방해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경영자예요. 오너예요, 오너. 혹은 사장, 혹은 각 기관장.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철학적인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AI를 쓰지 않고 경영하는, 정말 인간이 주도가 되어서 경영을 할 때 그 경영에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경영학을 공부한 저의 생각으로는 경영을 한 줄로 설명해봐라. 경영을. 성과를 내는 것, 제한된 상황에서 더 멋진 성과를 내는 것, 그건 사실상 사전적으로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경영이란 무엇인가? 우리 M&A 할 때 인사권과 재무권, 경영권 맞죠? 근데 그 안에 담긴 근본은 무엇이냐? 교과서적인 설명으로는 경영은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를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다.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느 조직의 수준을 알고 싶으면 그 조직의 평가의 수준을 알면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략이 많이 연결됩니다만 전략을 기획하고 기획된 그 전략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보고 나서 다시 개선해가는 일련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그동안 인간이 가장 방점을 두어온 곳은 어디인가요?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때 가장 인간이 방점을 찍어온 것은 어디예요? 회사의 그룹에서 어느 부서가 제일 힘이 셉니까? 전략의 기획실이 제일 힘이 셉니까? 전략의 실행실이 힘이 제일 셉니까? 전략의 평가실이 힘이 제일 셉니까? 대부분은 기획의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인간이 기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AI 경영은 극단적으로 무엇이냐? 기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실행하고 평가해서 바로바로 개선해 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등장하기 위한 징조가 있었어요. 징조. 대표적으로 그로스 해킹이라고 해요. 그로스 해킹. 귀납적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2007년경부터 실리콘밸리의 드랍박스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의 성공 사례에서 많이 알려진 바죠. 과거에는 마케팅을 인간의 직관으로 설명했어요. 4P. 마케팅의 핵심이 뭐냐? 프라이스, 프로모션, 프로덕트, 플레이스.